안녕하세요.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혼자 수작업으로 하다가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. 마음도 편하고요. 우리 촬영 감독님도 저를 반겨주시고 오늘부터는 제대로 잘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태양은 다시 뜬다 골랐습니다.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. 많이들 아실 겁니다. 해밍웨이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작품이 아마도 노인과 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. 노인과 바다는 비교적 해밍웨이 작품 세계에서 후반부에 쓰여진 작품입니다. 1952년이죠. 그 이전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, 무기여 잘 있거라, 킬리만자로의 눈 등등 걸작들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 태양은 다시 뜬다가 해밍웨이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1926년 약관, 그야말로 27의 나이에 쓴 출세작이면서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젊은이들의 내면 풍경을 잘 그린 작품이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당시 수많은 호평을 받은 명작이기도 하고요. 자, 오늘 이 태양은 다시 뜬다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.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.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. 이 그림은 타이론 파워와 에바 가드너가 주연한 그 유명한 태양은 다시 뜬다 라는 작품입니다. 1957년에 개봉했죠.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선명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영화도 잘 만들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이 작품은 27살에 쓴 첫 장편 소설입니다. 이 책을 펼치면은 맨 앞에 제사 또는 헌사가 적혀 있는데요. 거트루드 슈타인이라는 명실상부한 파리 문학의 미국인들이 주로 모인 파리 문학의 대모였죠. 이 거트루드 슈타인이 해밍웨이와의 대화에서 그대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했답니다. 여기에서 이른바 로스트 제너레이션, 잃어버린 세대 또는 상실의 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이들이 등장하죠. 이 말에 대해서 해밍웨이는 썩 마뜩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. 해서 이 전도서, 카톨릭 성경에서는 코헬렛이라 부르죠. 전도서에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.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건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. 태양은 다시 뜨고 다시 지며 뜬 곳으로 서둘러 돌아간다. 바람은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빙빙 돌고 돌아 그 가던 길로 돌아온다.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으며 강물이 비롯된 곳으로 돌아간다. 이 인용의 의미는 아마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. 우리만 어찌 잃어버린 세대이겠느냐 라는 항변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전도서를 읽으신 분이 많으시겠지만은 전도서 12장 전부가 헛되도다가 반복되고요. 그리고 아주 깊은 그 허무주의가 깃들여 있습니다. 이 솔로몬의 짙은 그 허무 사상을 읽을 수가 있는 작품이죠. 태양 다시 뜬다라는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전도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태양은 늘 다시 뜨고요. 그런데 이 지리한 일상은 계속되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. 태양은 다시 뜬다 하면 희망의 메시지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읽히지가 않습니다. 예를 들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우리 스칼렛 오하라가 하는 말 있죠. 내일의 태양은 또 다시 뜰 것이다. 그때 이 태양은 희망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렇지가 않습니다. 또 이 지리한 일상이 계속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
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태양 다시 뜬다를 얘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게 바로 해밍웨이식 문체죠. 해밍웨이식 문체로 쓴 길 잃은 세대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. 해밍웨이식 문체하면은 짧고 대단히 날카롭습니다. 그래서 행간과 여백이 넓고 깊습니다. 대단히 불친절한 문체예요. 이 불친절한 만큼 독자들은 쉽게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행간과 여백을 채우면서 읽다 보면은 해밍웨이식 이 문체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해밍웨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흔히 해밍웨이 문체를 아이스버그 시어리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빙산 이론이죠. 뾰족하게 한 부분만 나와 있다는 거죠. 독자들은 저 밑에 있는 빙산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해밍웨이의 소설의 진면목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렇습니다. 제이크 반즈가 화자이면서 주인공 격이죠. 그 로버트 콘이라는 권투를 배운 사람이 이 제이크 반즈의 친구로 등장합니다. 그리고 마이크 캠벨이 브렛 애슐리의 약혼자로 나오죠. 브렛 애슐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투사 페드르 로메로. 장편 소설치고는 등장인물들이 단촐한 편입니다. 이 제이크 반즈는 파리에서 언론사의 일을 하고 있고요. 로버트 코어는 작가입니다. 책을 한 권 발표한 적이 있는 작가입니다. 마이크 캠벨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 브렛 애슐리의 약혼녀죠. 전쟁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. 브렛 애슐리는 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제이크 반즈를 만나죠. 간호사로서 만납니다.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제이크 반즈는 전쟁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죠. 바로 임포텐스입니다. 성불구자가 됩니다. 그것 때문에 이 애슐리와 사랑을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이 소설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를 이끄는 투사 페드르 로메로, 이들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. 남성이 넷, 여성이 하나죠. 다 하나같이 브렛 애슐리라는 여성을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. 사랑의 소설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짤막짤막한 문체에서 각 그 인물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흥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요약하자면은 이 작품은 이런 인물들이 다시 말해서 전쟁이 남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을 짤막하고 시적인 문장으로 그린 해밍웨이 문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각자가 전쟁이 남긴 상처를 나름대로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. 누구나 빼놓을 수가 없죠. 이 소설을 읽으실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파리가 주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. 전반부의 주요 배경이죠. 후반부는 물론 스페인입니다만은, 근데 이 파리는 이른바 고국 이탈자들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. 이 고국 이탈자란 영어로 expatriate라고 하는데요. 패트리아크 이러면 조국 이런 뜻이죠. 익스는 빠져나오다 이런 뜻입니다.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욕망 때문에 미국을 떠나서 이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대표적인 인물이 거트루드 스타인이고요. 보시고 있는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의 인물인데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. 이 그림은 바로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것입니다.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. 그리고 에즈라 파운드는 걸출한 시인이 있죠. 이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짤막한 작품이 있습니다. 물론 칸토스라는 대작도 있고요. 이 에즈라 파운드가 해밍웨이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. T.S. 엘리엇,
워낙 유명하죠. 황무지의 시인입니다. 그리고 스콧 피츠제럴드, 잘 아시죠? 헨리 밀러, 남해기선, 북해기선, 그리고 해밍웨이 등등이 파리에서 생활한 그 미국인들이었습니다. 미국의 작가이자 시인들이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주로 파리에서 생활하는데 1920년대 파리의 어떤 문화를 이끄는 한 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해밍웨이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. 제 딸의 얘기를 전하면은 해밍웨이 투어 그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. 해밍웨이가 살던 곳을 쭉 돌아다니는 투어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소설 전반부는 고국 이탈자들의 삶의 풍경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혹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셔도 고국 이탈자들의 삶을 일정 부분 보실 수 있을 터입니다. 제가 읽기에 이 태양은 다시 뜬다는 슬픈 구원의 순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파리를 출발해서 이 브르게테라는 곳을 거치죠. 낚시하는 장면, 아주 중요한 그 에피소드입니다. 그리고 팜플로나 투가 열리는 곳이죠. 산페르민 축제, 이 투가 열리는 곳입니다. 장관이죠. 영화에서도 아주 그 장관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. 바이온, 산 세바스티안, 그리고 마드리드로 이어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그 긴 순례길 있지 않습니까? 그 순례길의 일부를 따라갑니다. 이 순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어떤 구원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이 구원은 실패로 끝납니다. 그래서 이 소설은 파리에서 출발해서 마드리드에 이르는 이 젊은이들이 구원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읽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고 슬픈 사랑의 확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 그러면 잠깐 한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제가 끝난 후, 축제가 물론 한참 일때이긴 합니다만은 축제가 끝난 후 이 빌과 제이크가 나누는 대화 보십시오. 잠시 뒤 빌이 말했다. 아무튼 대단한 축제였어. 그래, 내가 말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가 계속 벌어졌지. 안 믿어지겠지만 말이야. 굉장한 악몽 같아. 웬걸, 내가 말했다. 뭐든 믿어져. 악몽까지도. 왜 그래, 울적해? 지독히. 압생트 한 잔 더해. 여기요 웨이터. 이 세뇨르께 압생트 한 잔 더요. 기분이 엉망이야. 내가 말했다. 마셔봐. 빌이 말했다. 천천히 마셔보라고.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. 축제는 계속됐다. 나는 취하기 시작했다. 이런 식의 문체들입니다. 짤막짤막하죠. 이 여백들, 행간들을 읽는 것은 독자들의 몫입니다. 대단히 불친절한 이 해밍웨이 문체의 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 작품이 전하는 아주 다양한 메시지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어서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건 독자 여러분들께 직접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. 조금은 불친절해서 눈에 익지 않더라도 차근차근히 그 행간들, 여백들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상처 입은 젊은 영혼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, 그 구원의 순례가 어떤 종착지에 달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드나잇 인 파리가 고국 이탈자들, 익스패치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고국 이탈자들의 삶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고 했죠. 이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시면서 태양은 다시 뜬다라는 소설도 읽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태양은 다시 뜬다라는 영화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전쟁 이후 젊은이들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뜬다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